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달 뒤면 결혼하는 딸아이를 둔 올해 만 55세의 남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이 이상한 요즘이네요. 이것이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인가 싶고 딸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였나 싶어 지난 세월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웠어요. 아버지께서는 종이상자를 제조하는 큰 공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배웠죠. 제 키보다 더 큰 종이박스에서부터 손바닥만한 작은 도시락 종이박스까지 다 제 손을 거쳐서 재단되고 운반되었을 정도였어요. 책상에서 사무적인 일만 하지 않고 현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죠. 덕분에 저는 현장부터 사무까지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면서 열심히 했고 그때는 체력도 좋았기에 정말 날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는 어렸지만 회사 직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업체는 매년 매출이 조금씩 성장했어요. 제 나이가 30이 되자 부모님께서는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셨어요. 저 또한 사업하시는 아버지와 물심양면 내조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터라 어려서부터 나도 어른이 되면 빨리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선자리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미인대회 출신이라는 아내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는데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죠. 저희는 6개월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내의 집에서는 사업하는 저희 집을 두 팔 들고 환영했고 특히나 사위사랑 장모라며 장모님께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를 이서방이라고 부르시며 예뻐하셨죠. 장인어른은 아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커서 늘 외롭게 컸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요. 근데 임신까지 해버리니 순식간에 결혼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이 늘 걱정된다면서 아버지도 일찍 떠나보내시고 외동딸인 자신마저 일찍 시집을 가니 얼마나 적적하시겠냐며 친정엄마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신혼집을 처가댁에서 차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잡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모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데 필요한 돈도 모두 저희 집에서 부담을 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세아가 너는 몸만 오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 너는 몸 관리만 잘하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애할 때 아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소지품은 고가가 많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명품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게 명품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아내를 보더니 저 가방 되게 비싼 건데? 오빠, 저 언니 부자인가 봐. 라고 해서 저는 여유가 좀 있는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고 보니 아내의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뭐 친정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여유가 좀 있었겠지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신혼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내는 너무 설렌다며 들뜬 모습이었고 냉장고를 보러 갔는데 이거 우리 엄마 집에도 하나 놔드리면 좋겠다. 냉장고가 오래돼서 한 번씩 얼음도 다 녹고 그런다던데. 아내의 말에 저는 그럼 장모님 댁에도 사드리자고 했고 뛸 듯이 기뻐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내는 친정엄마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아내가 효녀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겠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해서 일찍 시집 보내는 엄마 마음이 어떨까 싶어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저희 처갓댁에 해주셨습니다. 예단비도 하나도 안 받으시고 오히려 필요할 때 쓰라며 돈을 더 얹어서 돌려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이도 태어나고 저희는 여느 집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딸아이가 태어나자 친정에 자주 갔어요. 혼자서 육아하기 힘들다고요. 저는 그때 회사 일이 바빠져서 육아를 많이 못 도와주었던 터라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가까이 사시는 장모님이 계셔서 아내를 도와주니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딸아이를 보느라 힘드실까봐 몸에 좋다는 보약도 지어드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 나 혼자 시은이 보기 너무 힘들어. 나 우울증 올 것 같아.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내는 직장 생활 한번 해본 적 없이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한테 시집을 온 거였으니 갑작스러운 결혼도 혼자서 하는 육아도 아내 혼자 감당하기에 힘들 수 있겠다 싶더군요. 아내는 기분 전환을 하러 쇼핑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기꺼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간다기에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카드까지 쥐어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활짝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카드 승인 문자가 왔는데 무려 200만 원이 긁혀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빠, 어떻게 내 것만 사? 시은이 옷도 좀 사고 엄마 옷도 한 벌 사드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유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돈을 함부로 쓴 적도 없고 계획 없이 써본 적도 없었어요. 아내의 거침없는 돈 씀씀이에 많이 놀랐지만 딸아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나간 외출이라 기분 전환됐으면 됐다 싶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띵동 또다시 울린 카드 승인 문자. 그날 아내는 총 300만 원을 결제했어요. 지금이야 300만 원이 뭐 큰 돈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여 년 전 3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날 저녁, 여보, 무슨 카드를 그렇게 많이 긁었어? 오빠, 나 시은이 낳고 지금까지 키우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내 피부 좀 봐. 이게 어떻게 25살 피부야. 아내는 억울한 듯 또 울먹거리며 내 친구들은 다 피부 관리 받고 잘 나가는데 나는 혼자 이게 뭐야? 시은이 낳고 얼굴에 로션 하나 제대로 못 바른다고. 그래. 우리 여보 힘든 거 내가 알지.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오늘 하루에 도대체 어디에 쓴 거야? 엄마랑 나랑 피부관리샵 끊었어. 오빠, 우리 엄마 요즘 얼굴이 어떤 줄 알아? 시은이 때문에 고운 우리 엄마 다 늙었어. 이제 정말 할머니가 다 됐다고. 나랑 엄마가 그 돈 쓴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럼 카드는 왜 준 거야?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산후 우울증에 대해 듣긴 했지만 막상 내 아내가 이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여보, 잘했어. 당신 기분 전환됐으면 그걸로 됐어. 저는 아내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 오히려 아내를 달래주었죠.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딸아이가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 병원 갔다가 친정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친정집에서 자고 내일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날 야근이라 아내를 데리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공장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야근이 취소됐고 저는 아프다는 딸아이도 걱정되고 해서 일을 마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저 왔어요. 이서방 왔는가? 연락도 없이. 장모님은 엄청 당황한 듯 보였죠. 갑자기 야근이 취소돼서요. 장모님, 오늘도 시은이 본다고 고생 많으셨죠? 시은이 엄마는 방에 있나요? 아니, 요 앞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잠깐 보러 나갔어. 그때 시간이 저녁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럼 저는 아내가 오면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11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되어가자 장모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며 계속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았죠.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하시며 장모님은 계속 제 눈치를 보셨어요. 저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멀리서 어떤 남녀가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게 보였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여자가 제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아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에 진한 화장에 술에 취한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처음 보는 남자.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갑자기 웬일이야? 아내는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옆에 아내를 부축하던 남자도 저를 보고 놀라며 안녕하세요. 지연이 친구예요. 오늘 지연이가 많이 취해서 데려다주고 가려고 했어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군요. 아내는 저에게 안기면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완전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아내를 부축해서 처갓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무슨 술을 먹고 왔어? 장모님은 아내의 등을 때리며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셨죠. 아내의 상태로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듣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아내와 딸을 부탁한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친구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자신을 데리고 나갔다고 하면서 결혼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 친구들도 보고 싶고 엄마가 시은이를 봐준다고 하니 그래서 잠시만 나갔다가 오려고 했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술을 먹은 탓에 기억을 잃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기로 했어요. 어느 누가 봐도 준비하고 나간 옷차림이었지만 갑자기 친구들이 와서 나갔다는 아내의 말을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딸아이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겠나 싶어서요. 장모님도 따로 전화를 하셔서 이서방, 자네가 좀 이해하게. 시은이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때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던 앤데 이렇게 시은이한테 묶여있으니 말이야. 어디 숨 쉴 구멍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어리니 그렇겠지. 좀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그 후에도 몇 번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친구들과 술을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장모님은 아내의 편을 들며 어린 아내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짓말하는 아내나 그것을 덮어주는 장모나 도끼인 개끼니다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 1997년 외환위기 IMF가 오면서 저희 회사는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거래회사에서 받은 수많은 어음들은 한낱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고 수많은 물량들은 거래가 끊기며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결국 그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구신 회사인데 경제 위기로 정말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본가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고 그때부터 아내와는 매일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아내는 180도 변해버렸어요. 지금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없는데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떡해. 어머니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게 내 잘못이야?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나 죽어도 같이 못 살아. 그럼 지금 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자는 거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몰랐어? 나 당신 돈 하나 보고 결혼했어. 근데 지금 이게 뭐야?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 아내는 어머니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다 못한 어머니께서는 재훈아, 너희한테까지 패기치고 싶지 않구나. 시골에 너희 이모네로 내려가련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든 어머니 모시고 살 겁니다. 아니다. 지금은 너희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텐데 내 걱정은 말거라. 그렇게 어머니는 시골에 이모 댁으로 가셔서 이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겠노라 하셨어요. 그날 저는 참 많이 울었고 나몰라라 하는 아내에게 무척이나 실망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원망스러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회사의 빚독촉은 아들인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결국 저희 집을 팔아서 급한 불을 꺼야 했고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딸아이는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의 처가살이가 시작된 거죠. 아내는 저를 무능력하다면서 매일 저를 무시했고 장모님은 제가 딸 인생을 망쳐놓았다며 매일 저에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왔다며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저를 반겨주시던 장모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대문 밖으로 도망간다라고 했던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군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저는 매일 아침 인력사무소로 가서 일용직을 해야 했습니다. 막노동 막일판에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니 너무 힘이 들더군요. 그래도 저녁에 집에 가서 딸아이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다 녹는 듯 했어요. 딸아이는 4살이 되어 제법 말도 잘하고 제가 가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도 해주었죠. 정말 그 딸아이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내는 술을 먹고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고 그날은 딸아이가 장염으로 고열이 나고 많이 아파서 응급실로 갔던 날이었어요. 아이 엄마라는 사람은 연락도 되지 않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시은이가 이렇게 아픈데 지금 술 먹고 오는 게 제정신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아내는 오히려 적반하장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 있던 장모님도 애가 아픈 게 얘 잘못인가? 왜 엄한 애를 잡아? 자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꼴을 좀 보게. 뭘 잘했다고 이 난리야 이 난리가?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더군요. 그래도 빨리 재기해서 돈 많이 벌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인력사무소로 갔습니다. 하루에 2군데를 뛸 수도 있다며 어디든 써달라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장모님의 손에 들어갔죠. 처가살이는 정말이지 지독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냐고 하면 장모와 아내는 고기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밥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면서 한겨울에 제 방 보일러는 잠가 놓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몸살이 나서 많이 아팠던 날도 자기들끼리 거실에서 TV를 보며 고구마를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저는 딸아이 하나 보고 견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딸한테 상처 안 주고 싶었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기에 다 참았어요. 그러나 갈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 시골의 어머니께서 농사지은 과일을 좀 가지고 오셨다 하셔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에 어머니 터미널에 도착하실 텐데 당신이 좀 마중 나가줘.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나 오늘 안 돼. 약속 있어. 어머니 혼자 무거운 과일을 어떻게 들고 오셔. 내가 지금 일 중이니까 당신이 좀 해줘. 아니 누가 과일 먹고 싶대? 왜 시키지도 않은 걸 하셔? 난 절대로 깰 수 없는 약속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내는 쌩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겨우 일하는 곳에 부탁드려서 일을 빼고 터미널로 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1년 만에 뵌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더니 재훈아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상했고? 눈시울이 붉어지신 어머니께서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셨어요. 집으로 가서 저녁 드시고 가라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시며 농사일이 많아 빨리 가봐야 한다고 바로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아들 며느리 보러 와서 밥 한 끼 대접 못해드리고 어머니를 보내려고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께서 보실까봐 얼른 옷 소매로 닦았습니다. 참 재훈아, 영철이 아저씨 알지?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더구나. 외국 나가 계시느라 아버지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다고. 네 안부를 묻더구나. 전화 한 통 달라고 하니 한번 해보렴. 영철 아저씨는 3년 전에 건설 관련한 일로 두바이로 가신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시던 고마우신 분이었죠. 그렇게 어머니께 영철 아저씨 전화번호를 받고 어머니를 배웅해 드렸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과일을 들고 집으로 가는데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집 앞 커피숍에서 아내와 장모님 그리고 맞은편에는 어떤 남자와 아주머니가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서로를 소개하고 있는 자리로 보였어요. 아내는 하얀 원피스에 수줍게 웃고 있었고 맞은편 남자는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눈이 뒤집혀서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장모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의 등장에 아내와 장모님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맞은편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이라니? 아니 김 여사, 이게 무슨 말이야? 딸내미 이혼한 거 아니었어? 아유, 그게 아니라 이혼했어.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장모님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합세 라며 저를 밖으로 끌어당기더군요. 뭘 나가서 얘기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뭐예요 지금? 맞선이라도 보는 겁니까? 남편이 멀쩡히 두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맞은편에 있는 남자와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보면 모르나? 내가 우리 딸 이렇게 인생 망치는 거 보고만 있으라는 건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내와 장모는 저 몰래 아내를 이혼녀라고 속이며 선자리를 나갔었고 제가 벌어다주는 돈이 있으니 그것은 받으며 살다가 재혼할 남자가 나타나면 저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동안 뼈 빠지게 일했던 모든 돈을 그 모녀에게 갖다 바친 거였죠. 저는 그 일로 이혼을 결심했고 그 악마 같은 모녀의 손에 딸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양육권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딸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었어요. 딸아이가 본인의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아이를 데리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주머니에 30만 원이 전 재산이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께로 갔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많이 우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의 작은 어깨를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새학기 입학까지 2달 동안 방학이라 딸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저번에 말한 아버지의 친구 영철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재훈이에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께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어디냐며 당장 오라며 주소를 불러주셨고 저는 영철 아저씨 집으로 갔습니다. 저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저씨는 재훈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구나. 너희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내가 힘들 때 너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른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영철 아저씨네를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반지하 살 때 재훈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때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다 대주셨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다니. 재훈아, 다시 일 시작하거라. 아저씨가 도와주마. 어머니도 모시고 와. 분당에 작은 집 하나 있다. 거기서 어머니랑 살거라. 그렇게 저는 귀인을 만나 어머니와 딸아이와 같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아저씨의 도움으로 예전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기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떨어져 나간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다시 거래를 텄고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재기에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10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는 연말이었는데 저는 회사 식구들의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 연말 송년회를 준비했어요. 저를 믿고 함께해준 회사 직원들의 가족들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싶었죠. 하청업체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초대했는데 그날 저는 그곳에서 전 아내와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의 작은 하청업체의 사장과 재혼을 했더군요. 화장실 가는 길에 아내와 장모를 마주쳤습니다. 아니, 자네가 왜 여기 있어? 이 회사에 취직이라도 한 건가? 뭐야?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런 옷을 사 입는 거야? 많이 사치스러워졌네?
아내와 장모는 어떻게 지냈는지 한마디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저런 말을 했어요. 참 사람 안 변한다 싶더군요. 식사나 하고 가세요. 둘은 황당하다는 듯이 뒤에서 뭐라고 욕을 했지만 음악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석상으로 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무대 아래에서 저를 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아내와 장모가 보이더군요. 참 잔인하고 냉정하게도 나를 대했던 사람들, 딸아이 안부 한번 안 묻는 참 무정한 사람들,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당당히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철학은 회사를 운영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에는 늘 아버지 회사 직원분들이 오셔서 밥을 먹고 가거나 주무시고 가는 일들이 많았죠.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거지가 되어보니 정말 내 사람과 내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나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 제 돈을 사랑했던 한 여자를 만나서 제 인생 가장 바닥일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사람, 여기 계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폭죽이 터졌고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전 아내와 장모는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넋이 나간 것처럼 저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 중요한지 모르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어요. 이후 들은 소식으로는 그 합청업체 사장은 도박과 술, 여자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회사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들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을 실감해요.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 항상 좋은 것만 심으시길 바라며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